예, 격주 금요일 오후 3시에 정치 이슈를 가지고 대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평소에는 우리 어여쁘신 김행 선생이 진행을 맡아주셨는데 오늘은 못생긴 제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못생겼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최영찬 교수님, 대선이 이제 뭐 6개월도 안 남았죠. 네. 네, 그럼 뭐 굉장히 바쁘실 텐데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먼저 저 개인적인 질문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수, 이 국립대학 교수로서 이렇게 손학규 후보를 공공연하게 지지하시는데 이 학교에서 어려움은 없습니까? 예, 우리 서울대학이 국립대학이 아닌 지가 한 1년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법인화 됐어요. 예, 저는 이제 더 이상 공무원은 아니고요. 아, 그렇습니다. 또 저는 뭐 작년부터 안식년입니다. 지금까지. 예.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 총장님한테 불려가서 야단 맞거나 이런 학생들이 본부 증가했을 때 조금 이제 그런 일이 있었지만 네. 저희가 KDI처럼 유정일 교수 사태처럼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학교는. 예. 그래요. 네. 다행입니다. 우리 이제 대선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각 대선 후보들이 정책 패키지를 내놓고 있는데 우리 손학규 후보는 어제 출판 기념회 했습니까? 네, 저녁에 7시부터. 네. 그 책 이름이 제목이 예, 저녁이 있는 삶이다.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이제 그 손학규 후보의 이 비전을 전체를 뭉뚱그려서 제목을 그렇게 다른 겁니까? 네.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동안 경제 성장한다고 압축 성장한다고 우리가 굉장히 이제 죽을 똥 살 똥 살아왔죠.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아직까지도 여유 있게 혹은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모토로 내세운 게 국민들이 행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생각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정책들을 가지고 이제 어떤 단어에 넣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실은 이 단어가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단어도 많이 있는데 하다 보니 이것이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어필이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거기에 맞게 또 이제 관련된 정책들은 미리 준비되어 있었는데 아마 조금씩 계속해서 그냥 선을 보여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핏 보면 저녁이 있는 삶이다 그러면 노동 시간을 단축하자. 노동 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나누자. 이런 것이 이제 돋보이는데요. 이제 그것만이 아니라 정책 전체를 대표하는 어떤 그 슬로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의 행복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대표 슬로건이 될 것이고요. 그 외에 이제 정의라든지 경제민주화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또 다른 이제 슬로건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예컨대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한테 알려진 게 지금 마음 편한 세상이라든지 청춘연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저녁이 있는 삶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마음 편한 세상.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이 뭐라고 해요? 카피? 슬로건? 이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느끼기에도.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어가 아니고 시적인 표현으로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성에 촉촉하게 다가간다. 아마 이런 좋은 평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누가 만드셨습니까? 최 교수님, 우리 손학규 대표가 혹시 지어내신 겁니까? 이게 저희가 지금 누군지를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부를 이제 대표님하고 매주 토요일 날 오전에 공부를 하거든요. 어떨 때는 대여섯 시간씩, 어떨 때는 서너 시간씩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한 2달쯤 전에 이제 그동안 공부한 거 가지고 이제 대표 공약을 한 12개 만들어 보자. 해서 분야별로 이제 선생님들 모여가지고 만들었고, 각 분야별로 이제 네이밍을 지금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대표님께서 지난번에 우리가 4월에, 저희 4월 달이죠.
유럽을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네, 손 닦고 네. 보잖아 몇 분들 하고요. 근데 다녀오셔서 이제 노동시간 단축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고 저희가 그건 원래 준비한 공약에도 있었지만은 뭐라고 그럴까 하다가 누구랄 것도 할 것 없이 이게 저녁에 있는 삶이라는 게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시다시피 저녁이 없는 삶을 산 인생들 아닙니까? 다들 그게 좀 그리웠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요. 예. 그러면은 지금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저녁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인데, 예. 그 어떻습니까? 국제 비교라든지 이런 걸 해보면 예.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국 우리 저희가 그 일하는 시간이 지금 OECD 국가에서 제일 많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뭐 연간 일하는 시간이 저희가 2,100시간이 좀 넘거든요. 네. 그런데 OECD 국가의 평균이 한 1,700시간 정도 일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뭐 2,170시간 정도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OECD 국가들은 1,600시간 이하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뭐 네덜란드가 1,377시간, 노르웨이 1,414시간, 그리고 좀 큰 나라인 독일이 1,419시간, 프랑스가 1,554시간. 우리나라보다는 500 내지 700 사이 정도의 시간을 작게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는 1.5배? 그렇죠. 3분의 1, 3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 정도로 좀 더 하는 이런 시간을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그러면 그렇게 일을 많이 하면 그만큼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뭐 좋은 예가 있는데요. 네네. 김대중 정부 때 저희가 이제 주 5일 근무제를 한번 해보자. 네. 토요일 휴무제를 해보자 했지 네. 않습니까? 그때도 엄청 반발이 많이 심했습니다. 네. 뭐 기업들은 아니 지금 이게 선진국들 따라잡기도 힘든데 일도 안 해서 어떻게 따라잡겠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게 이제 저희가 처음엔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대기업만 하다가 또 점점 확대돼서 이제는 주 5일 근무제가 많이 정착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생산성이 줄지가 않고 더 늘었거든요. 에헤. 무슨 얘기냐 하면 일을 많이 한다고 생산성이 있는 건 아니다. 이건 네. 우리 사례에서 좀 증명이 되는 겁니다. 사실. 공장이나 사무실에서 오래 앉아 있다고 해서 그렇죠. 오래 있다고 해서 예. 일을 많이 하는 건 아니다. 예, 저희가 농담 삼아 이런 얘기 했습니다. 예. 공무원들 제발 좀 일찍 집에 보내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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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공무원들 너무 늦게까지 이렇게 붙잡아두니까 뭔가 자꾸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양반들도 힘들지만은 국민들도 힘들다. 공무원들요. 예. 제가 누구 공무원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요. 예. 이 공무원들이 오전에는 뭐 어디 저 관내 뭐 나가본다 그래갖고 나가고서 뭐 찜질방 가서 좀 쉬다가 저녁에 와서 야근을 한다고. 그러면 뭐 이 야근 수당도 받고 또 뭐 전기도 쓰고 말이에요. 여러 가지 안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엔 필요없는 예산을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예컨대 4대강 예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밤새 일하지 않습니까? 이게 청와대에서 이 모니터링 하고 있고요. 예. 근데 그 예산은 전부 다 우리가 다 낭비로 끝난 것이죠. 지금 이제 뭐 제약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일을 많이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꼭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람을 너무 잡아두면은 특히 공무원들을 그렇게 오랜 시간 잡아두면은 예산을 더 많이 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돈 쓸 일만 만들어낸다. 예.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블루칼라 노동자들 또 이 잔해업 철야 또 휴일 근무 이런 거 또 화이트 칼라는 야근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저녁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요. 청년 학생들 또 뭡니까? 학생들은 또 어떻습니까? 학생들은 공부 시간이 또 세계 최장이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지금 뭐 10대부터 사실은 저녁이 없거든요. 사실 저희 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거 뭐 보육시설마저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걱정스럽긴 하지만서요. 제가 뭐 학교에서 보면 저도 대학 다닐 때 이제 학생운동하고 좀 데모도 좀 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저희는 뭐 대부분 다 이제 그 당시에 웬만하면 다 졸업하면 취업이 되고 했죠. 요즘 뭐 취업이 어려지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스펙 쌓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그게 뭐 좀 창의적인 그런 공부나 교육이나 지식 차원의 교육이 아니라 보면 우리가 토플 시험 중이라는 탭스라든지 이렇게 이제 뭐 영어라든지 뭐 이런 이 수치로 환산할 수 있는 기업체들이 채용할 때 사용하는 이런데 몰두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시간을 그런 일에 쓰고 그러다 보니 학생들도 사실 대학에 와서도 여전히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2009년도인가요? 촛불 집회가 한참 진행될 때 2008년도죠. 중고등학생인데 왜 대학생이 없느냐 그래서 저한테 뭐
TV에서 이제 인터뷰를 좀 하겠다. 끝장 토론에 나와달라. 자신은 시간이 없어. 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난 그 20대 우리 대학생들 비난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네. 아니, 그렇게 해도 치유하기가 참 힘든 판인데, 네. 어떻게 그 친구들이 촛불 집회 안 나왔다고 내가 욕을 할 수 있겠느냐. 네. 그나마 네, 중학생은 조금 시간이 예, 그렇습니다. 여하튼 벌써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하느라고 잠을 그렇습니다. 제대로 못 예. 자고 다 입시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네. 사실 서울대학 네.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하고요. 네네. 그렇게 해서 또 성인이 되어서 취직을 하면 또 네. 장시간 노동하고 네, 네, 이렇게 맞습니다. 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장시간 공부하고 장시간 일하는 네.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이제는 그런 삶을 그런 어떤 과잉 경쟁의 사회를 좀 바꿀 때가 되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그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조금 다른 그 정책 분야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저녁 있는 사람의 이 정책 자료집을 보니까 경제민주화 이야기를 해놓으셨는데요. 경제민주화는 지금 그 새누리당에서도 굉장히 논쟁이 되고 있죠. 예. 그런데 어떻게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저는 이 좀 비판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은 별다른 그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하고 손학규의 경제민주화가 특별히 다른 것 같지가 않아요. 예, 요즘 워낙 포장들 잘하고 그렇게 하시는데요. 그래서 어제 제가 저녁에 경제민주화에 우리가 민주당에서 이제 위원장을 맡았던 유정 교수랑 저녁에 이제 막걸리를 한잔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유정 교수가 언론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만요. 그러니까 그쪽은 화장빨 경제민주화고 이쪽은 진짜 민주화다. 이제 경제민주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 실행하고 실행할 의지라든지 그다음 실행할 방법이나 체제나 이런 것이 없이 그냥 그 정책을 그냥 갖다 쓰거나 뺏긴다고 해서 그것이 똑같은 정책이냐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무래도 그 실행력이라든지 실행 의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경제민주화가 뭐냐고 하는 대표도 있지 않습니까? 이양구 씨는 경제민주화가 경제학 용어가 아니다. 개념이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김종인 선생 같은 경우는 경제민주화라면 내가 원조다. 그래서 이게 화장을 했다는 것이죠. 원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정일 선생 경제민주화 아직은 공부 좀 더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저희도 참 안타까운 게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래도 화장이라도 이제 새누리당 하지 않습니까? 김종인 선생을 모셔가고. 근데 우리는 유정일 교수 같은 경우에 공천도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글쎄, 그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정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런. 임수경은 공천 주면서. 정치적인 사안에서는 답을 하기가 좀 곤란하지만요. 그래서 저는 노무현 정부에서도 사실 유정일 교수나 이런 분들이 선거를 많이 도왔고 그 이후에 아마 그런 분들이 정책에 주요한 역할을 했더라면은 노무현 정부가 정책적으로 그렇게 큰 실패를 하지 않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제가 또 이 손학규 우리 후보의 말씀을 쭉 좀 읽어보니까 진보적 자유주의다 이렇게 이제 해서 자기의 그 어떤 노선을 표현을 하고 있던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기로 이미 2000년도에 손학규 후보가 진보적 자유주의자의 길이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책을 내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보기엔 더 오래된 일인 것 같은데. 12년 전에. 12년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도 진보적 자유주의, 지금도 진보적 자유,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진보적 자유주의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영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저희가 이 진보당들이 집권을 하면서 사실은 그 진보적인 색채를 이제 좀 이렇게 조금 가져가면서 또 그러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보면은 약간 신자유주의 경제에 맞는 그런 정책을 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 당시는 그게 제3의 길이었죠. 그렇죠. 제3의 네. 길입니다. 뭐 네. 미국에서도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우리가 진보적 성장 이런 부분들이 네. 나왔던 건데 그것이 뭐 클린턴 정부에서 그런 것들이 나왔었죠. 그런데 한때 우리가 이제 신자유주의가 뭐 대세였지 않습니까? 사실은 네. 뭐 그렇게 뭐 그 휩쓸고 다니는 그래서 말하는 예. 좌파 신자유주의 이런 그런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나왔던 예,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제3의 길이다.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미국발 금융위기를 겪고 또 유럽의 지금 재정난을 겪으면서 아니지 않는가 하는 것을 그게 바로 그래서 이야기인데요. 예, 바로 그래서 예. 그런 이야기인데 예. 제가 기억하기도 우리 손학규 후보가 네. 당시에 예. 영국에서 또 물론 영국에서 공부한 거는 네. 훨씬 더 이전입니다만은 영국에서 어떤 블레어가 예. 제창했던 제3의 길을 상당히 좀 지지했던 예. 자기의 생각도 같다 이렇게 예. 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이 책에서는 제3의 길은 조금은 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약간은 뭐 예, 반성하고 있습니다. 반성을 예. 하는데 예. 예. 좀 이렇게 반성이 왜 이렇게 뜨미지근한가 좀 네. 뭐 확실하지가 않아요. 반성이 뭐 이게 말하자면 제3의 길이라는 것은 신자유주의를 거의 뭐 그 상당 부분 받아들였던 거 아닙니까? 경제 정책에서는 금융 진보적 자유주의는 그렇습니다. 네, 예.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말하자면은 여러 가지 이제 영국의 또는 미국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네, 그 효과로 예.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 우리 손학규 후보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한 그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예, 그 점은 뭐 책에서 잘 언급이 되어 있지만요. 그 당시에는 사실 성장이 관심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근데 그 시장의 질서라든지 정의라든지 공정한 분배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 당시에 상당히 신자유주의에는 진보적 자유주의 제3의견은 없었지 않나.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뭐 대표님께서 지금 현재 손학규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이게 성장만이 능사가 아니다는 것을 이제 인식하시고 말씀드린 대로 국민이 행복하지 않는데 또 성장에서 그 과실을 우리가 지금 아시다시피 소특권층들만 가져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업은 뭐 우리가 1%밖에 안 되는 재벌들이 고용은 뭐 기껏해야 10% 정도밖에 하지 않으면서 뭐 대부분의 우리 국가의 이 성장의 과실은 다 가져갔다는 그런 것이죠.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용이 더 이상 늘지도 않고 또 국민들은 너무 많이 일을 하는데 생활은 개선되지 않고 이것은 결국은 성장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성찰입니다. 그러니까 제3의 길이라든지 또는 뭐 제3의 길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신자유주의적인 그런 어떤 사회경제 정책에 대해서 지금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반성의 흐름이 있는데 우리 손학규 후보도 그런 어떤 반성을 자기의 것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어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명확했으면 좋겠다. 뭐 저는 제가 자칭 사회민주주의자라서 제 입장에서 본다면 조금 더 명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그 유럽의 5개 나라를 정책 투어를 하고 오셨는데요. 보니까 이게 네덜란드 가서는 노동 문제를 보고 스웨덴 가서는 복지 문제를 봤다. 핀란드에서는 교육 문제를 보고 그런데 저는 제 눈에 좀 띄는 것이 스페인에서 협동조합을 봤다는 몬드라곤입니다. 요건 좀 어떻게 특별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이제 우리가 대표님 기재위에 섰거든요. 국회의원으로서. 그래서 대표 발의하신 법이 이제 협동조합 기본법입니다. 올해가 협동조합 유엔이 정한 협동조합의 해고요. 지금 오늘부터 아마 서울시에서 지금 이제 대대적인 행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념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도 그렇고 대표님도 예전부터 이제 가지고 있던 생각들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가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것이 과거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우리가 이제 조금 우리 개선된 생각, 우리 그 반성으로 나온 게 이제 그때는 우리가 이제 시장에 모든 걸 맡기는 이런 방향으로 많이 갔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국가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근데 국가가 역할을 해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 부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라는 개념 이런 것이 이제 협동조합이거든요. 협동조합은 그러니까 어떤 자본주의적인 맞습니다. 그런 어떤 뭐랄까 완전 경쟁
이런 것이 아닌 어떤 아니면 그걸로 생긴 어떤 문제를 보완하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시장의 실패라는 것은 뭐 경제학자도 인정합니다. 근데 시장의 실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협동조합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뭐 예컨대 저희가 이제 최근에 저희가 이제 농업 같은 데서 보시면요. 아시다시피 농산물은 가격이 배추가 1,000원 했다가 10,000원 했다가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고통을 받는 사람이 서민들하고 농민들입니다. 네. 근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협동조합을 만들고 직거래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농민들하고 소비자한테 돌아가고. 우리나라에도 이미 그런 협동조합이 좀 그렇죠. 생협이 이제 그런 개념이고요. 또 농협협동조합이 있고요. 그 외에 또 저희가 육아를 같이 하는 육아조합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서 협동조합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없는데 아마 농협이 지금 가장 크니까요. 스페인에서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따라가지 못했는데 이탈리아 같은 데는 상당히 비중이 높은 걸 같죠. 한 20% 정도까지. 이태리나 북구 계통에서는 협동조합이 많은 역할을 합니다. 네덜란드나 덴마크도 그렇고요. 몬드라운 같은 경우는 그 나라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지역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바스크 지역이어서 조금 이제 민족이 좀 틀립니다. 스페인 대부분의 민족들하고. 그래서 거기가 못 사는 지역이었는데 몬드라고이라는 이제 협동조합을 통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또 무엇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대표님이 이제 그쪽을 보러 가신 거고요. 제가 미안하게도 그쪽에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치는 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듣기로 어느 바르셀로나 축구팀? 맞습니다. 축구팀도 협동조합이라고요. 잘 아시는 저희 덴마크의 데니시 크라운이라든지 혹은 이제 저희 미국에 우리 잘 먹는 우리가 주스 먹는 그게 뭐죠? 우리가 저기 오렌지 주스 만드는 회사. 뭐죠? 델몬트. 델몬트는 회사 주식회사고요. 선키스요. 선키스 협동조합이고요.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저는 바르셀로나 축구팀이 협동조합이라 그게 굉장히 신선하게 들리더라고요. 거기가 은행도 소유하고 있고요. 몬드라운이 소유하는 인민은행이 결국은 창업을 자꾸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을 시켜줍니다. 그 협동체에서. 그래서 계속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지원하는 것이죠. 그런 점은 굉장히 배울 점이 많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네덜란드 가서 노동 문제를 봤다. 이 부분은 또 어떻습니까? 저는 스웨덴 가서 복지, 핀란드 가서 교육 이렇게 봤다는 건 좀 이게 조금 자기적인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 거냐면 이 세 나라 다 북구 나라들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거 우리나라하고 너무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 좋은 것만 이렇게 그냥 따온다고 이게 우리나라에 이게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이제 동아일보의 김순덕 칼럼에서 유럽 지금 망하고 있는데 배울 게 뭐 있냐 이렇게 이제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지금 현재 힘든 나라들이 북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지를 많이 하고 있는 나라들이 아니고요. 그리고 노동 문제를 대화로 푸는 그런 나라들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아일랜드가 위기가 왔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리스가 위기가 왔고 했지만 이런 나라들은 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낮은 나라입니다. GDP에서. 그러니까 그런 비판은 일단은 맞지 않고 오히려 복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문제가 그렇죠. 그런 나라들이 오히려 재정적인 문제를 많이 겪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알다시피 북구 계통의 나라들은요 성장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고용률도 굉장히 높고요. 다른 하나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과연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문제들인데 굉장히 저희가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불구하고 스웨덴이나 혹은 네덜란드 같은 경우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기업가 노동자 국민 전체가 바로 그게 문제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여러 가지 계층 간 갈등이나 지역 간 갈등이 많이 있는 나라인데 그런 점에서 수도권에서 그동안 오래 활동하시고 또 그런 점에서 그냥 통합을 굉장히 많이 열심히 활동하신 손학규 대표가 이번 대선에서는 그게 맞는 후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연히 그런 이야기를 조금 정책 이야기에서 정치 이야기로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지금은 야권에서 1등 아닙니까? 네, 그렇죠. 민주당에서. 그런데 어떻게 문재인 후보를 제치고 따라잡아서 민주통합당 후보가 먼저 되어야 대통령이 될 텐데.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전략이 있습니까?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네,
일단은 열심히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저희가 이제 아직까지 경선이 아직까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정책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하고 정책을 내놓는 것은 야권에서는 저희들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렇게 돼서 정책을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국민들이 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저희가 좀 우려하는 부분이 하나가 이제 예컨대 저는 뭐 노무현 대통령의 인간적인 그런 뭐 연민이나 정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끌리는 점도 있고 그러나 사실 우리 참여정부가 아시다시피 정책적으로 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네, 예, 그렇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참여가 없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강정마을 케이스도 뭐 마을 사람들이 의사결정 참여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 한미FTA 국민들이 참여했습니까? 의사결정에. 네. 맨날 숨겨놓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일을 했던 이유가 뭐냐고 보면 저희들이 보기에는요. 그 정도 자신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건 컨텐츠가 없었기 때문에 네. 또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네트워크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삼성공화국이었지 않느냐. 또 내지는 뭐 신자유주의 정책을 그러니까 갖지 않느냐. 노무현 정부는 그랬다 하더라도 네. 그럼 손학규 후보가 대통령 되면 네. 뭐 달라집니까? 네, 저희는 뭐 그 정도로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하, 그래요. 네. 그러면 그 정도 준비되어 있는 네. 그 어떤 네트워크라든지 정책 네트워크라든지 자문 뭐 전문가 교수 집단이랄지 네. 어느 정도 되는 자랑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뭐 처음에 대표님이 춘천 가실 때마다 뭐 몇 분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모여서 같이 공부를 하고 대표님과 같이 했었는데 뭐 이제 한 2, 3년 전부터는 이제 뭐 100여 분 정도 같이 모여서 공부도 하고 또 대표님이 2년 동안 매주 토요일 날 네. 당 대표를 하면서까지 토요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어떨 때는 시간이 안 되면 토요일 오후라도 네. 공부를 쭉 해오셨고요. 그래서 요즘 뭐 대표님 책을 통해서나 혹은 내지는 정책을 발표하실 때 우리 아시다시피 대표님이 직접 기자들 앞에 프레젠테이션 하지 않습니까? 직접 질문을 받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무리 많은 그 교수들이 있고 아무리 많은 뭐 전문가 그룹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그걸 알지 못하면은 어떤 사람을 써야 될지 또 어떤 식으로 일을 해야 될지 잘 모를 수 손학규 후보는 손학규 후보 본인이 정책에 대해서 잘 안다. 뭐 많이 했다. 완벽하다고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상당히 다른 후보에 비해서 오래 공부를 해왔고 또 그건 뭐 좋습니다. 개명도 뭐 많다고 저는 정말 그렇다면 그건 뭐 상당히 좋은 얘기인데요. 그런데 우리 어제 저녁에도 제가 제 대학 동기들하고 후배 몇 분하고 여기 광화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손학규 후보가 뭐 좋지 않습니까? 뭐 굉장히 점잖으시고 또 경험도 많으신데 지난번에 그 분당 선거에서 당선된 후로 굉장히 그 국민들의 기대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후에 이렇게 힘을 못 씁니까? 맥을 못 추고 왜 이랬습니까? 뭐 저도 상당히 답답한데요. 뭐 아시다시피 뭐 민주당이 굉장히 소수 정당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 밀어붙이는 많은 잘못된 정책들 우리가 날치기 통과, 저희 서울대 법인화도 그렇게 날치기 통과됐지 않습니까? 뭐 4대강 사업 예산들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막지 못하고 뭐 한유 FTA라든지 그걸 막지 못하다 보니까 대표가 책임을 많이 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책임의 소재가 당 대표한테만 있었는가 아니면은 80년서 가지고 있는 민주당 이렇게 그 민주당이 일어날 수 있을 만큼 어석을 주지 않은 우리들한테도 좀 반성해야 되지 않는가. 아무리 노무현 정부에 장관했다 하더라도 그때 80석의 어석을 준 것은 저는 잘못됐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 손학규 후보가 대표를 하던 시점에 의석이 너무 적어서 이명박 정부의 그런 정책을 제대로 막지 못했다. 그런데 뭐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손학규 후보가 좀 이거 돌파력이 없다. 좀 뭔가 이렇게 뚜렷하지 크게 뭔가 결단하는 이런 모습들을 못 보여준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저희끼리도 뭐 교수 스타일이라는 얘기를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말도 그냥 뭐 점잖게 마시고 교수 하듯이 대학 강의하듯이 한다. 뭐 또는 뭐 지식인들끼리 토론하듯이 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 많이 개선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뭐 직접적인 뭐 그런 발언 많이 하시고 또 요즘은 또 축약된 그런 뭐 말씀을 많이 하시는 편으로 가셨고요. 근데 뭐
반드시 공격적이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조금 뭐 고민을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여하튼 뭐 좋습니다. 그 정책으로 승부를 하겠다 이런 얘기는 뭐 상당히 좋은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제목하에 정책 패키지를 연이어서 계속 발표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뭐 어떻게 두 개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현재 발표를 저녁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 발표한 게 이제 저희가 이제 노동 시간 단축과 일자리 네, 나누기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번 주에 아마 저희가 이제 했던 게 이제 노총하고 이제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비정규직인 문제를 말씀드렸죠. 사실 비정규직인 문제는 저희가 일자리 나누기를 그러니까 노동시간 단축하면은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그 일자리를 최우선적으로 이제 비정규직한테 배정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비정규직 정책들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물론 국가라든지 혹은 이제 대기업이 좀 나서서 그런 일을 해야 되고 또 저희가 이제 그동안 국가가 비과세 감면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제가 1년에 연 뭐 2010년 기준으로 한 30조 정도 비과세 감면 그렇죠. 혜택을 보고 있는데 네네. 대기업들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저희는 앞으로 이걸 갖다 이제 고용으로 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무조건 대기업들에게 그렇게 비과세 감면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용을 노리는 대기업에 이제 혹은 중소기업이라도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비과세 감면은 고용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하여튼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계속 좋은 정책을 많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사실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도 중요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정말 그 국민의 삶을 향상시킬 그런 어떤 정책들이 많이 그 대통령 후보들의 입에서 나와서 그것이 전국민적인 관심사가 되고 토론이 되어 가지고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런 정책들이 이제 시행되면 되기를 바라는 거죠. 꼭 누가 되기만을 바라는 게 아니고 저희는 뭐 손학규 대통령이 되었을 때 훨씬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뭐 경제지사 시절에 한 74만 개 일자리를 만드셨는데요. 그 당시 우리나라가 한 100만 개 정도 일자리가 생겼는데 그 당시에요. 그 중에 74%가 이제 손 대표님이 하셨는 건데 저희는 하면 잘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뭐 조금 이제 국민들한테 대중적인 이미지나 인기가 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정을 맡고 국가의 살림을 맡아서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려면은 그 정도의 검증이 돼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그만한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 뭐 대표님은 그 정도 양쪽을 다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아마 상당히 냉정하게 지켜보면서 평가를 하고 또 각 후보들이 내놓는 정책들에 대해서 비교, 검토, 토론을 하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